안녕하세요. 알면아니온 대표원장 김민환입니다. 감기는 성인에 비해서 소아들이 잘 걸리는 질환입니다. 성인에 비해서 아직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소아들이 감기에 많이 걸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발달이 늦어지고 있는 아이들이나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소아뇌전증 아이들은 감기를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서 처방받는 대표적인 약들로는 첫 번째 항히스타민제가 있습니다. 콧물약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항생제를 처방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열이 날 때는 열을 내리는 해열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감기에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들은 자폐증, 뇌전증, 발달 지연이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약들입니다. 항히스타민제, 즉 콧물약을 복용하면 많이 졸리는 반응이 나타나죠. 감기약을 복용하면 졸리는 이유가 바로 이 항히스타민제 때문입니다.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뇌 기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면 졸리는 반응이 나타나죠. 뇌 기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달이 느린 아이들, 자폐증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감기가 심할 때 자주 처방되는 항생제는 특히 약물이 지나가는 소화기, 장 내부에 있는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하면 정상적인 장내 세균총이 망가지는 효과가 생기죠. 장 기능 이상이 원인이 되는 자폐증 아이들이나 발달 지연 아이들, 뇌전증 아이들의 장 기능을 더 나빠지게 만들 수 있는 약입니다. 물론 이런 약들을 가끔씩 복용하는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을 너무 자주 복용하게 되거나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감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이런 약물들을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약들이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감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나을 때까지 쭉 비슷한 증상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감기도 분명히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를 하고 낫게 됩니다. 감기 초기는 전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와 내 몸이 싸우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몸이 으슬으슬하면서 열이 나고 몸살기를 보이고 몸이 피곤한 증상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이 아프고 따가운 증상을 보이기도 하죠.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열의 특징은 열이 나면서 추위를 동시에 느낀다라는 거죠. 이런 반응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는 내 몸 스스로 열을 내서 면역력을 올리고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한 그런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기 중반부로 넘어가면 열은 내리면서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의 증상이 많이 나타나죠. 이 시기 때 콧물은 맑은 콧물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생긴 노폐물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감기 후반부 회복기 시기에는 이런 맑은 콧물이 누런 콧물로 바뀌면서 배출됩니다. 그러면서 누런 콧물이 줄줄 흐르고 가래 기침을 심하게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죠. 심한 경우에는 기침을 하면서 가래를 많이 뱉어내는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이 시기 때 왜 노란 콧물이 생기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감기 중반부에 콧물이 생기고 코막힘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죠. 콧물이 생기고 코막힘이 생기는 이유는 코 점막이 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코 점막이 부어버리면 코와 부비동이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코 점막이 부으면서 공간을 막아버리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부비동에 차있던 콧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갇혀 있게 됩니다. 이 상태로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나면 누런 콧물로 바뀌게 됩니다. 콧물 안에 있는 세균의 작용으로 누런 코로 바뀌는 거죠. 그러다가 감기가 나으면 코 점막의 붓기가 빠집니다. 그러면 코와 부비동이 연결되어 있던 통로가 열리겠죠. 부비동 안에 있던 누런 콧물이 배출되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것들이 누런 콧물입니다. 이처럼 감기 후반부 때 누런 콧물이 많이 나오고 가래 기침을 많이 하는 것은 감기가 심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감기에서 나아갈 때, 감기에서 회복될 때 갇혀있던 노폐물, 누런 콧물들이 배출되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이 하루 이틀 정도 지속되고 나면 깔끔하게 감기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누런 콧물이 나오는 시기에 대부분 항생제를 많이 처방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기 때는 항생제는 필요 없는 시기입니다. 자연스럽게 감기가 낫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분명히 감기 후반부 누런 콧물 가래 기침이 나올 때 항생제를 처방해서 복용해야 되는 시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항생제를 복용해야 되고 어떨 때는 항생제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낫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생제를 복용해야 되는 시기는 이 시기 때 다시 고열이 생길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기 초기에는 고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열이 내린 이후에는 다시 고열이 나지 않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간혹 감기 후반부 때 감기의 합병증으로 세균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생제를 사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감기 후반부 때 세균 감염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다시 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새로운 감염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기 후반부 노란 콧물 가래 기침이 생길 때 다시 고열이 발생한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 항생제를 써야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아이들의 감기를 판단할 때 항생제를 써야 되는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열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열이 감기 초기에 생겼다가 다시 생기지 않으면 가래 기침 증상이 심하더라도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이고요. 초반에 열이 생겼다가 열이 내린 뒤에 누런 콧물이 나오는 시기에 다시 열이 발생한다면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더라도 항생제 사용을 고려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되는 약물들, 특히 양약들은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요? 이 논문은 감기의 약물요법, 감기에 처방되는 약에 대한 효과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먼저 소아의 감기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는 소아에게 약 판매 감기약의 복용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종합 감기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판매를 금지시켰더니 부작용이 줄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세 미만에서는 이런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감기를 치료하는 데는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균을 치료하는 약이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기 때문이죠. 본문을 살펴보면 감기에 항생제가 유효성이 있다는 결과를 보이는 문헌은 없었고 오히려 명백한 유해의 근거가 있었다. 소아 감기 환자에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은 권고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상황들,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항생제 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진해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해제는 기침을 줄이는 약이죠. 기침 빈도 감소, 수면의 질 개선에 효과가 없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 치료에 가장 많이 처방되는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충혈 완화제입니다. 코막힘을 뚫어주는 그런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항히스타민제는 세 연구 모두 위약과 치료 효과에서 차이가 없었다. 위약은 모양만 똑같고 약 효과는 없는 밀가루로 만든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항히스타민제를 감기에 투여했을 때 효과가 전혀 없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약을 먹였다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충혈 완화제도 12세 미만에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거담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래를 배출시키는 약, 가래를 삭히는 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급성 기침에서 두 약제 모두 약간의 이득이 있었지만 임상적으로 중요한 정도라고 보기 힘들다. 아주 약간의 효과는 있지만 큰 효과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소아에게 처방되는 감기약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한의사인 제가 양약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보다 이 양약을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이 약이 효과 없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감기로 양약을 많이 복용하고 병원을 자주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은 감기에 걸리면 또 빌빌거리고 또 기관지염이 오고 또 감기가 심해서 양약을 달고 살게 됩니다. 오히려 감기약을 열심히 먹이지 않은 아이들이 감기를 잘 이겨내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이렇게 감기에 걸릴 때마다 소아들에게 양약을 처방하는 것은 스스로 감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결과가 됩니다. 감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는 것들을 막는 결과가 될 뿐이죠. 감기약을 복용시켰을 때 감기가 낫는 것 같은 경험은 대부분 감기가 나을 때가 되어서 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꼭 반드시 이런 약을 복용해야 될 필요는 없는 증상이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항생제 사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 대략 1.5배 정도의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렇게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 기능 문제가 원인이 되는 자폐증 아이들과 소화기 증상이 원인이 되는 뇌전증 아이들, 설사를 자주 하는 발달 지연 아이들의 경우에는 항생제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을 열심히 하고 유산균을 열심히 먹이는 것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항생제는 강한 약이기 때문에 장내 세균에 미치는 악영향은 아주 큰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보이는 여러 증상들은 반드시 없애야 되는 증상들일까요? 기침을 막는 약을 써서 기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될 사실은 우리 아이가 보이는 증상이 감기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